50살을 위한 50가지 로니셀러 역금 아이넷 북스 출판. 아직 인생에서 기대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30살이 넘은 사람은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를 기억하는지, 혹은 나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기성세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독특하고 새로운 신세대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30살로 접어들 무렵에는 일과 가정에 파묻혀 있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을 잊어버린 채 뭐랄까 좀 더 수지 맞는 일로 이미 삶의 방향을 바꾼 참이었다. 40살 생일에 무엇을 했는지는 그럭저럭 기억나지만 자세한 일들은 약간 아리송하다. 물론 그 무렵의 부모님에 비하자면 겉모습도 세련됐고 외모도 한층 젊었다. 무엇보다 이제 늙은 일만 남았음을 슬퍼해야 할 때까지 10년이나 남았으니 아직 자신 있었다.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 50이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더 요상한 것은 조금도 나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늙기에는 너무 젊다. 미리 손쓸 방법은 없을까?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 수든 써보라고 할까?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채 숨어버리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부동산 거품이 한창일 때 떼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 누구도 50살을 피할 수는 없다.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50줄에 들어선다곤 하지만 동지는커녕 세상에 홀로 있는 느낌이다. 50살을 위한 50가지란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유명 인사부터 시작하여 여러 예술가, 학자,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친절하게도 자신들의 풍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의 경험담은 재미있고 유익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유익하고 감동적인 한 권의 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가장 소중한 요소는 글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희망과 낙천성이다. 우리는 괜찮고 앞으로도 모두 잘 될 것이라는 느낌. 바라건대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지나고 있는 50살이라는 언덕은 분명 혼자서 넘어야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일찍 그 언덕을 넘고 기꺼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느긋해진다. 스스로 돌보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아직 인생에서 기대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여기 있는 그 자체로 당신은 너무도 훌륭한 것이다.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평은 그만두자. 나이 들기 싫다고 투덜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다. 딱 한 사람,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푸념은 그만두어라. 50살은 근사한 나이다. 그러니 50대의 태도를 견지하자. 50살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늙는다는 것, 그 이상 야릇한 느낌, 환상, 두려움 등에 대해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3, 40대는 이것저것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50살이 된 당신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때가 되었다. 이를테면 건망증이나
전립선 혹은 알츠하이머를 주제 삼아 농담할 시기는 지난 것이다. 화려했던 혹은 화려했다고 생각하는 과거를 들먹이며 현재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50대에 접어든 소감을 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대답해라. 진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다. 50살은 여러 가지를 시행하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나이다. 첫 번째로 혼자 있어도 좋다. 6개월이나 마음 내키면 1년 동안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잡지, 인터넷 기사 등과 담을 쌓고 지내자. 50살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소박한 삶을 경험하기 좋은 나이다. 무료할 것 같다고 걱정이 드는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몸을 가볍게 해보자. 약 9kg 정도만 살을 빼보자.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로운 식습관을 갖는 것이다. 50년간 몸에 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힘들겠지만 50대가 된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움직임도 줄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식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자.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이다. 젊은 사람은 남루하게 입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 장소에 맞지 않은 옷차림도 다른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50살이 넘어가는 순간 상황은 180도 바뀐다. 진한 화장, 독한 화장품 냄새, 짧은 치마,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노인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같은 옷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그렇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때에 맞춰 면도하고 샤워하고 머리를 자르는 일이 전부다.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나이 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후회를 한 곳에 쌓아 성냥으로 불붙여 날려라. 잃어버린 사랑, 멀어진 친구, 쓰지 못한 소설, 내팽개쳤던 기타, 실패한 투자, 놓쳐버린 기회. 이제 후회라는 딱딱한 돌멩이로 가득한 배낭일랑 땅바닥에 내려놓자. 가방이 무거우면 풍경을 즐기지 못한다. 정원 가꾸기, 합창단, 요가, 뜨개질, 도자기 수집, 운동 등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다섯 번째, 진실을 말하라. 젊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사린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헛된 욕심에 진실을 숨기기도 한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속마음을 솔직히 밝힐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멀어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지 말라는 의미다. 동시에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술에 대해 돌이켜보라. 술의 폐해는 익히 알고 있을 터이다. 지성과 올바른 정신을 위해 뇌세포를 마비시키는 술 대신 차를 음미하는 것은 어떤가? 건강과 더불어 단순함이 주는 행복과 여유를 얻을 것이다. 한 달간 금주하면 다음 한 달은 조금 더 쉬울 것이며 머지않아 6개월이나 1년도 가능해질 것이다. 50살은 온갖 종류의 개혁을 단행하기 안성맞춤이다. 스스로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판단력을 갖추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소망과 장점을 파악한 다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삐뚤어진 것은 균형을 맞추자.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자. 경제적 안정과 육체적 젊음이 조화를 이루는 나이가 50살이다.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고 취하라. 10의 배수가 되는 생일에는 하고 싶은 일, 성취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할 요량으로 나는 생일 훨씬 이전부터 목록을 만들곤 했었다. 그러나 50살이 되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40살부터 50살까지가 인생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다. 특히 47살에는 여러 가지 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생일을 10주 앞두었을 때에는 늦은 나이에 귀한 딸을 얻었다. 이 밖에도 여러 일을 겪어서일까 50살 생일을 위한 목록 만들기가 필요 없어 보였다. 목록 자체가 우습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도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아마도 50살이란 문을 통과했기에 그 지혜를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50살이 되는 것이 싫었다. 10년 전, 그러니까 40살을 맞이할 때에는 큰 파티를 열었다. 걱정거리도 많았지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었다. 내 삶은 온통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생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커리어만이 아니었다. 집을 사야 했고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가져야 했다. 그러나 인생은 역시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병에 걸리셨다.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좌절뿐이었다. 50살을 맞이하는 일은 두렵기만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영 내 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제서야 나는 정말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숱하게 한 질문들이었지만 질문에 답할 시간이 예전처럼 많아 보이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에서 답을 구할 것이다. 튼튼한 척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거짓이 아닌 유머 감각을 기르려고 노력한다.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한다. 자애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 등등 짐작컨대 50살 무렵이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인생의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여겨야 한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거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테니까. 50살이라는 나이가 쓸모 있다 생각한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더욱 다지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맥 넓히기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으나 친구들과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과 가까워졌다. 나는 내면으로 더욱 깊이 내려갔다. 그리고 깨달은 결론은 희망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확신한다. 어느 잡지에 50살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글을 발표했었다. 거기서 50세 여성에게 희망이란 막연한 핑크빛의 무엇이 아니라 풍부한 역사, 어느 정도의 실망, 약간의 회의, 상당한 깊이와 함께 온다고 썼다. 최선을 희망하며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멋진 50살의 모습이었다. 나만의 리스트에 50살이 행복한 이유를 적어보자. 내가 아는 한 영화배우는
노년은 나약함이 어울리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50살이 된 지금 그 영화배우의 말에 열렬히 동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50살은 새로운 30살이라고 믿는다. 30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그 운명적인 날이나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대단했었다. 그래서 50살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나는 탄탄한 중년을 보내는 중이었다. 일에 있어서도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나 같은 심리학자들 대부분이 사고의 대상을 설령 그것이 노화라 할지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50번째 생일 선물로 긍정적인 생각의 일부를 전하고 싶다. 이 중대한 나이에 관한 당신이 어렴풋이 품고 있을지도 모를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다. 그것은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행복한 10가지 이유라는 목록이다. 50살, 행복 혹은 중년이나 중압감, 지위 등의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래는 나의 목록이다. 대단치 않으며 당신도 누리고 있는 일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목록을 자세히 읽고 당신이 행복한 이유를 생각하는 도중에 분명 빙긋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행복한 10가지 이유. 10. 가족 중에 웃 어른이 있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대나 염려에 어긋날까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9. 원하는 글은 무엇이건 언제건 어느 장소에서건 읽을 수 있다. 쓰레기 같은 저질 소설도 상관없다. 공부를 위해서도 승진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아니다. 독서를 하는 것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다. 침대 밑이나 옷장 아니면 차 안에다가 쓰레기 같은 책을 숨기는 일은 과거가 되었다. 8. 현재와 미래의 재정 상태는 오롯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돈을 벌고 세금을 낸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는 못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소비가 가능하다. 달콤한 충동 구매가 왜 문제란 말인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 먹음직스러운 음식 앞에서 지나치게 절제할 이유는 없다. 7. 아침 식사로 케이크, 식은 피자, 중국 음식, 심지어 그리스식 꼬치 요리까지 먹을 수 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지만 그렇다고 항상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최신 음악에 뒤처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타인의 시선에 상관없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자. 1970년대, 1980년대, 심지어 1940년대 음악도 좋다. 자동차, 집, 사무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자. 5. 집을 나설 때마다 화장을 하거나 배에 힘을 주지 않는다. 영화의 장면처럼 잠에서 막 깨어났어도 완벽한 화장을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4. 일요일 하루를 완전히 쉬는 날로 선언한다. 온종일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깨친 것이 있는데 하루 정도 게으름을 부린다고 삶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골프를 경쟁적인 스포츠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재미가 있다. 어떤 운동이건 꾸준히 하고 있음이 중요하다. 최신식이나 고급 장비보다는 낡은 쪽이 오히려 멋지다. 오랫동안의 취미임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2. 강박적인 다이어트로부터 해방되었다. 무엇을 위해 지나치게 작은 사이즈에 억지로 몸을 맞추고자 했었던가. 이제는 편안하고 건강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나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몸도 아낀다.
자신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구태여 답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일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단점에 집착하지 마라. 나는 여성을 볼 때 그녀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미의 정의를 접할 때마다 염려스럽다. 요즘 사람들은 성형수술로 매만진 비슷비슷한 모습을 선호하는 것 같다. 누구의 책임일까? 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잡지,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등은 초자연적으로 젊고 불가능한 비율을 가진 여성들로 가득하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그런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비 인형 같은 외모나 몸과는 관계가 없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50살의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몇 가지 매력을 더할 수 있다. 첫 번째, 집착하지 말자. 자신의 결점 때문에 속을 태우기보다 좋은 점을 본다. 특정 이목구비의 크기나 모양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부분의 장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누군가 코를 작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물으면 나는 그녀의 눈부신 미소를 말해주며 적절한 립스틱을 통해 입술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들은 그간 깨우치지 못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며 흐뭇해한다. 두 번째, 현재에 충실하자.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감상하기보다 과거의 모습을 붙잡고 싶어 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10대 시절에 나는 팔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주 긴 소매 셔츠를 입었다. 지금 보면 그럭저럭 괜찮은 팔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을 10분 활용했다면 10대 시절의 많은 고뇌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자. 얼굴의 주름을 사랑하는 것부터 독특한 외모에 감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의미한다. 주름투성이 여인에게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 따라서 노화 대신에 살아가기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름은 당신이 감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소중한 증거이다. 그런 주름을 없앤다면 무미건조한 플라스틱 얼굴을 가진 마네킹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약간의 컨실러와 적절한 블러셔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넷째, 스스로 책임지자. 몸과 싸우기보다 그것을 수용하고 최대한 이용하라. 건강하고 강인하고 또 탄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여기엔 노력이 필요하다. 즉효약도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모도 기분도 나아질 것이다. 아름다움은 피상적인 것일 뿐이라는 격언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가 왔다. 외형은 아름다움의 전부가 아니다.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아름다움의 핵심은 자신감에 있다. 어떤 의사도 처방해 줄 수 없는 현답이다. 원시인처럼 먹어라. 의사인 내가 식생활과 관련하여 내일부터 시금치를 먹고 다시는 식빵에 버터를 바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런 글이라면 새롭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보는 둥 마는 둥 책장을 넘겨버릴 것이 틀림없다. 대신에 올바른 식생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서도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색다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시인처럼 먹어라. 가 전부다. 그렇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원시인처럼 먹어야 한다. 과학의 발전과 무방하게 조상들이 먹고 살던 방식을 유지했다면 다이어트, 체중 감량 약품 혹은 저지방 아이스크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식생활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라. 사냥이나 채집을 하거나 그도 어려우면 다른 부족의 식량 창고에 몰래 가서 훔쳐 먹었다. 도중에 난폭한 매머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만 제외한다면 건강에 가장 바람직한 식생활이다. 그리고 그들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칼로리를 그대로 흡수했다. 언제 다음 끼니를 만날 수 있을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나 먹을 것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알뜰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말았다. 그래서일 것이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할 미래의 어느 날을 대비해 우리는 계속해서 지방을 비축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답도 그들이 쥐고 있다. 조상들처럼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첫 번째, 패스트푸드를 피한다. 손에 쥐고 있는 햄버거를 내려놓고 천천히 조금씩 뒤로 물러나라. 습관적으로 맥도날드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곳에서 팔고 있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샐러드 제품들조차 의심스럽다. 세상에는 햄버거보다 높은 지방과 많은 칼로리를 지닌 샐러드도 존재한다. 두 번째,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동굴에 거주했던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기름기 적은 야생 동물만 잡을 수 있었다. 닭의 연한색 살코기와 칠면조, 돼지고기와 생선을 먹었고 붉은색 고기에서는 기름을 발라냈다. 사육되지 않은 동물을 먹어봐라. 물소, 들소, 사슴고기 등은 당신이 어젯밤 먹은 등심보다 훨씬 지방이 적다. 세 번째,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조상들은 들판이나 나무에서 자란 것은 무엇이건 섭취했다. 많이 먹을수록 이로운 음식들이다. 현대의 식생활 가이드라인은 하루 9번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번 먹는 양을 늘리는 것으로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감소한다고 한다. 다만 완두콩, 감자, 옥수수 등 녹말 성분이 있는 채소는 피하고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 건강에 좋은 것들을 택한다. 과일도 베리나 멜론처럼 과당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자. 평균 과당 66g을 함유하고 있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네 번째, 전곡을 먹는다. 인류는 1만 년 동안 전곡을 먹었다. 약 100년 전에 들어와서야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제거된 정제곡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정제곡류의 소비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비만 비율 또한 증가했다. 우연이 아니다. 비만이 걱정이라면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현미, 전곡 식빵과 파스타를 섭취하라. 상표를 훑어보고 성분 목록에 전곡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살피자. 다섯 번째, 견과류와 씨앗을 먹는다.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많이 먹을수록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한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으면 몸무게 감량에도 도움을 받는다. 그렇다고 캐슈넛을 미친 듯이 먹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하루 한 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루 2줌 정도가 적당하다.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등 영양 높은 종류로 택하자. 여섯 번째, 과일 주스를 피한다. 원시인들은 나무에서 오렌지 주스팩을 따먹지 않았다.
오렌지를 그냥 먹었다. 탄산음료보다야 이롭겠지만 칼로리는 높다.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면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 7번째, 적절한 지방을 선택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용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불포화 지방을 추천한다.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와 마카다미아 열매 기름은 고열 요리에도 적당하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루 3g만 섭취해도 심장질환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도넛은 하나당 평균 9g의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성분 목록을 꼼꼼하게 읽고 부분 수소화 제품은 멀리하자. 8번째, 지역 산물과 계절 식품을 선택한다. 1월에 복숭아를 먹는 것은 좀 이상하다. 과학자들의 말처럼 우리 몸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제철에 수확한 식품의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한다. 9번째, 가능하면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 유기농 식품은 값이 조금 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유기농 식품은 화학 물질이 적고 일반 농산물에는 소량만 있는 미량 무기물과 천연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근시일 안에 가격도 저렴해질 것이다. 10번째, 요리를 배운다. 요리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주말에 다음 일주일간 먹을 음식을 요리했다 저녁에 데워 먹는 방법도 있다. 적절한 주방용품을 구입하면 요리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일 수 있다. 좋은 칼, 찜솥, 허브 분쇄기 등이 당신을 주방으로 이끌 것이다. 몇 가지 규칙만 따르면 끝이다. 간단하지만 당신을 더욱 건강하고 날씬하고 병에 걸릴 확률도 적게 만들 것이다. 심장과 뼈를 튼튼하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지기 쉬운 혈액 공급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한다. 스트레스나 흡연, 운동 부족, 영양 부족, 비만 등과 친구를 맺었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심장 질환과도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길게 설명한 것 없이 심장 관련 질환이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다. 아프리카나 깊은 산속에 사는 소수가 아닌 이상 우리는 부족한 수면 시간과 고열량의 음식, 각종 스트레스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여성들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 게다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 그러니 심장 질환은 남성 질환인 동시에 여성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라. 대신 심장의 힘을 길러라. 그것으로 심장 질환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당신은 심장 질환에 굴복할 만큼 약하지 않다. 심장 질환을 인식하고 직면하고 마침내 정복할 수 있다. 심장 질환은 관상 동맥에 플라크가 축적되었을 때 혹은 동맥 경화 때문에 발생한다. 혈관 연결점을 손상시키는 거의 모든 요인이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 플라크가 위험 수준까지 축적되려면 몇 년이 걸린다. 따라서 오래전에 문제가 시작되었어도 시간이 흘러야 탈이 난다. 위험 징후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장 위험 징후라 일컫는데 한 가지 테스트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의학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도 몇 가지 확실한 척도가 있다. 혈압부터 살펴보자. 고혈압은 혈관 내벽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함으로써 혈관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다. 이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 80 이하다. 혈압을 낮춰줄 훌륭한 약품들이 많지만 이상적인 것은 선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고 소금 섭취량을 제한하며
육체적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혈압과 고혈압에 걸릴 확률을 줄여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심장 위험 요인은 콜레스테롤 수치일 것이다. 콜레스테롤이라면 이웃처럼 익숙하다. 혈중 지질인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돌아다니다 동맥에 축적될 수 있다. 불행히도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간단한 방법은 없다. 대신에 리피드 패널을 구성하는 몇 가지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심장질환 위험률을 최대한 낮추려면 인체의 나쁜 물질인 LDL, 트리글리세리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하고 좋은 물질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 심장질환 위험을 낮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붉은 고기와 전지 유제품에 함유된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으로 흔히 부분수 소화 오일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트랜스 지방을 소량만 섭취한다. 귀리, 보리, 콩, 렌즈콩, 과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많이 섭취한다.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산화가 일어나면 혈관이 손상되고 콜레스테롤 입자가 동맥에 엉겨 붙기 쉬운 형태로 변할 수 있다. 동맥경화의 정말 해로운 요인은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산화된 LDL이다.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줄일 수 있다. 채소, 과일, 레드와인, 차, 다크 초콜릿을 먹어라. 플라크 축적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플라크는 물러서 쉽게 파열될 수 있다.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액에 혈소판이 파열된 위치에 축적되어 손상된 부분에 혈액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다. 응고를 돕는 특수혈구인 혈소판에는 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기를 불어넣는 산소를 함유한 혈류가 멈추면 심장마비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심장질환 위험 징후는 플라크의 지속성과 혈소판의 점성이다. 예컨대 염증은 플라크를 무르고 약하게 만든다. 염증을 줄이는 한 방법은 연어 같은 생선을 먹는 것이다. 매일 생선기름 영양 보조제를 먹으면 더 좋다. 생선기름은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혈소판의 점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뼈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50살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눈 뜨자마자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실은 그동안 조금씩 통증과 고통을 느껴왔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당신의 당면 과제는 오늘의 통증과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앞으로 절뚝거리며 걷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절의 건강이 하나, 다른 하나는 뼈의 건강이다. 이 둘을 혼동하기 쉽다. 관절과 뼈와 관련해서는 질환에 사용하는 용어까지 비슷해 보인다. 지금껏 의사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설명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니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보자. 관절염이라 하면 아프기는 하지만 타이레놀 같은 약으로 쉽게 없앨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 생각하는 것 같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진행성 만성 질환이다. 지금껏 50만 건 넘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과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환자들은 그들의 고통이 그냥 관절염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실망스러워한다. 너무 아프다고요. 그냥 관절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며 울부짖는다. 안타깝지만 그냥 관절염이라도 지팡이나 목발에 의지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특정 지점으로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손에 관절염이 생기면 간단한 동작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척추, 특히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류의 불행이며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흔한 이유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발생하는 장기 부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 운이 좋으면 신장 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릎이 망가지면 진행 속도는 느리더라도 언젠가 정형외과에 신장 이식이라 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전치환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건강한 관절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구조적 구성 요소가 손상을 입거나 다치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단순 질환이 아니라 관절 손상으로 발생하는 최종 결과다. 퇴행성 관절염의 3가지 중요 증상은 몇 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난다. 심각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고통과 종창, 경직을 들 수 있는데 신체 검사와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50대는 이 무렵에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 나쁜 소식을 전하자면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운동과 타이레놀 같은 간단한 약과 더불어 연골 보호 약품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약품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니 2가지 모두 적어도 6주간 시도해보자.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느껴지면 계속 복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관절 전치환수를 비롯한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절염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은 몸무게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관절은 적정 몸무게를 넘으면 효과적으로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해 살펴보자.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렇다고 남자들이여 책장을 넘기는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남성 골다공증은 여성 골다공증에 비해 2배나 진단이 어렵다. 여성 골다공증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는 탓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아울러 이를 여성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흔히 무시된다. 그러나 남성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보다 높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20살 무렵까지 뼈 미네랄 은행에 특정량의 뼈를 저축한 다음 이를 유지하거나 사용한다. 하루 1500mg 이상의 칼슘과 400에서 800의 비타민 D를 계속 섭취하고 걷기와 에어로빅, 테니스 혹은 역도 같은 체중 지지 운동으로 뼈 미네랄 은행에 저축한다. 이 요구량을 식사만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매일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부족한데 반대로 탄산을 마시고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여성은 출산과 수유로도 미네랄을 인출한다. 골다공증은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손 발목 골절 등의 골절을 일으킨다. 45세 이상의 여성의 4분의 1, 75세 이상의 여성은 10명 중에 9명은 무시할 수 없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골밀도를 측정하는 덱사 스캔을 받아볼 수 있다. 일상적인 검사가 아니므로 의사에게 검사를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에는 칼슘, 비타민 D, 골밀도를 회복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약이 쓰인다. 약품을 섭취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골중 미네랄 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발생률과 심각도가 낮아질 것이다. 여성이라면 의사와 여성 호르몬 보충제 복용을 의논할 수도 있다. 50살 정도가 되면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무게를 줄이고 식습관을 관찰하고 부상을 피하는 것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필수 덕목이다. 네, 여러분. 제가 전달드릴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파트 1의 50대의 태도 부분과 파트 4의 건강을 유지하라 부분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 외에 중년의 경력 관리라든지 돈 관리, 그리고 성인처럼 즐기는 방법, 큰 그림 보기 등 다양한 분야의 50세가 되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50대를 위한 다양한 조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책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나무였습니다.